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하나금융투자 모닝미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전략팀 한수진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연준 테이퍼링 언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유입 때문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증시 혼조 등으로 약보합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하며 3,200선을 돌파 후 중국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로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매수폭 확대되며 4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서비스업,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으며 섬유, 의복, 유통업, 음식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만기 소극적 대응과 누적된 규제 피로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하며 관망 심리가 심화되었으며 당국 지방 부채 축소와 중국 최대 배드뱅크 화롱의 디폴트 우려 이슈 등으로 보험은행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가격 강세로 비철 화학 에너지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정책 기대감으로 다자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및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 개선 및 주요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경제 회복 기대감 확대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74%로 마감하며 약 1개월 만에 1.6% 아래로 하락하였던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정 관계상 통신 서비스 먼슬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늘리고 통신 장비주는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앞서 순서를 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SK텔레콤 어저께 이슈가 좀 많아서 그 얘기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장비주 쪽에서는 버라이즌 관련된 이슈 쪽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발표를 못해서 SKT 결과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뭐 저 이번 주에 뭐 결과 발표 직전에 리포트 쓴 거하고 2월달에 제가 인덱스 리포트 쓴 거를 보시면 뭐 대다수 내용은 똑같아요. 아주 저희가 뭐 주주들이 얻어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주주들이 얻어낸 것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합병 시점에 대해서 뭐 저희가 판단할 땐 최소한 지금 박정호 CEO 체제하에서는 SK코바가 합병 못할 거다. 뭐 어떤 분들은 영원히 합병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야. 뭐 냉정하게 본인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적 분할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도덕적인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얻어낸 거는 최소한 박정호 사장 안에서는 SK와 합병 못한다. 뭐 어쨌든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다행히 요거는 막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히 SK 브로드밴드하고 텔링크는 냅뒀어요. 저희는 극단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2월 달에는 생각했었고 최근에는 하이닉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M&A 쪽에 남겨둔다는 기대를 하게 했지만 역시나 다 뺏어가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브로드밴드하고 텔링크만 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지금 분할 비율이 중요한데 뭐 역시나 예상대로 M&A 쪽에 유리하게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력해지고 있는데 대략 62대 38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M&A 가치를 상당히 높게 어쨌든 회계사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뭐 2월달에 리포트 쓴 기준이 6대 4였는데 그대로 스토리는 흘러가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넥스 스토리가 이제 SK코바 합병 스토리를 저희가 1대 4 정도로 본 거죠. 그러니까 SK 중간 지주회사 대비해서 SK코비 4배가 최소한 시가총액이 커져야 최 회장님 지분 희석이 10% 언더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과거 인덱스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공정 가치인지 만지는 저는 뭐 판단 유보예요. 뭐 그건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자사주가 SK텔레콤 쪽에 남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중간 지주 회사가 원래는 전전법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규제 때문에 제가 존속법인이 SKT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것도 확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좀 생기는 상황인데 아마도 주총은 올해 가을 정도쯤 할 것 같아요. 이사회 결의를 6월달에 이번에 발표된 거는 사실은 이제 종업원들하고 콤을 위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저희한테도 알려준 거고요. 주총은 올해 가을쯤 하고 한 10월 11월 정도쯤에 거래 중지 기간을 거쳐서 12월 연말에 각각 분할 회사들이 상장한다. 근데 저는 어쨌든 사업회사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다행히 SK 브로드밴드가 남게 됨에 따라서 한 17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중간 주주회사 뭐 15조, 17조 얘기하시는데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 있고 한 10조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분할 비율 좋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쪽에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 쪽에 자사주를 남겨둘 건데 뻔한 얘기지만 이러면 지분을 맞들게 되거든요. 무조건 소각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중간 주사로 넘어갔어도 어차피 소각은 했었을 거예요. 자사주 마법 이슈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무조건 소각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리포트 쓴 것처럼 남은 카드는 뭐냐면 자사주 12% 소각. 합병 비율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게 나오는 분할 비율 좋게 나오는 거고 사실 이 상태에서 남아 있는 카드는 한 5년 뒤에 SK코바하고 시큐증이 벌린 다음에 합병 전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플러스 자사주 궁금하시죠? LG 플러스 자사주는 상반기 안에 아마 공식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명분은 전략적 제휴하고 헬로비전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재원보다는 자사주가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어닝 시즌인데 SK텔레콤도 아마 주총 의식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을 잘 낸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버라이즌이 시밴드 밴드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드디어 시밴드 투자가 개시가 됐고 저희 매출은 예상대로 6월 정도 잡힐 예정이니까 장비주도 서서히 바텀 피칭 하시고 5월 정도부터는 RFHS나 일부 업체들 실적 발표하면 그걸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안 좋으니까 제로 놓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리드하고 이너레이스가 28기가일지 예상대로 6월 7월에 출시할 겁니다. 요게 이제 장기적인 5G 밑그림이 되면서 28기가일지 IoT 쪽 연결 스토리가 나와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사라질 걸로 판단해서 통신주는 1분기 어닝까지 주가는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정도에서는 SKT보다는 U+나 KT 탄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SKT 자사주 얘기까지 제가 얘기 다 했으니까 시장에서 재료는 다 오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주적은 지금 바텀 피싱해서 한 7, 8월 정도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일정 관계상 해성 DS 자료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외형 성장이 돋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김놓고 의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놓고입니다. 해성 DS 1분기 실적 나왔고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인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194억 원 추정했었는데 102억 원 나왔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IT향 리드 프레임도 굉장히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요. 생각해 보면은 각종 IT 세트들, 뭐 PC, 가전, TV 등이 굉장히 출하량이 양호했기 때문에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 리드 프레임 쪽 출하도 좋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캐파 증설 없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상회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마 IT 전반적으로 뭐 2분기 이후부터 그 반도체 및 각종 부품 부족에 의해서 물량이 제한되는 뉴스들, 이런 화제들이 많이 회자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매출액을 상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희소성 있는 퍼포먼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4분기 때 환율이랑 구리 가격 전부 다 안 좋아지면서 원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나오던 상황에서 5%까지 악화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일부 구리 가격 판가로 전가를 시키면서 7%로 개선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2분기 있어서 주목할 점은 일단은 캐파가 풀캐파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폭이 리드 프레임에서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반가운 소식은 패키지 기판 쪽에서
매출액이 오랜만에 다시 400억을 넘어서 한 47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 패키지 기판에서 매출액이 22%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부터 그 고객사들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패키지 기판 매출액이 잠깐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국내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들한테도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면 목표 주가 47,000원으로 상향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전반적으로 분명히 그 생산 차질에 의한 외형 성장에 대한 좀 하향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액이 상회한다는 건 유의미하다라는 거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외형에 대한 눈높이와 그리고 아직까지 수익성이 그거에 동반되지 않지만 구리 가격이 판가로 계속 전가되면서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확대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시간이 흐르면 해성 DS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서대로 돌아가서 본드톡 하겠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을 3% 중반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 이미선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어제 4월 금통위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내용들이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통상문과 기자회견에서 총재의 발언들을 보면 일단 국내 경제 회복세는 이제 다소 확대됐다라고 했고, 민간 소비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문구로 평가를 해서 지난 2월 대비해서 경제에 대한 평가, 이런 문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월에 예상했던 3%를 상회해서 기자회견 중에는 3% 중반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올릴 거다라는 건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3% 중반 정도의 숫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폭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이후에 금리는 국고 3년은 전일 대비 5bp 오른 1.15, 10년은 3bp 오른 2.02까지 상승을 했고요. 기자회견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거는 올해 GDP가 3% 중반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GDP 갭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잠재 GDP 성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흘러가야 하는 경로였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GDP 갭이 발생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가게 될 텐데, 이 마이너스 GDP 갭이 좁아지는 이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 3년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 대비해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0.5%, 그리고 국고 3년 금리는 지금 1.1%에서 1.15%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은의 어떤 안정 조치, 그러니까 채권 매입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축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코피스나 CD 금리 같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기 금리의 상승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력은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금리의 하단 경직성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 있을 5월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했던 부분은 3% 중반으로, 그리고 물가는 1.3에서 전망했던 부분은 1% 중반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을 보더라도 중국이 유동성 흡수를 일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도 지금 M2 증가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좀 높고, 또 국내 경기 회복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지금 고용도 계속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번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3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물론 내용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제조업이나 도소매 이런 쪽이 그렇게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에서의 어떤 플러스 취업자 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금통위 안에서도 이제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장기적인 성장 경로가 지금 보시는 이제 검은색 선처럼 되어 있고요.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그것을 하회하다가 이제 기존의 성장 경로에 근접해지는 시점에서 2010년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GDP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요. 내년 2분기 정도가 됐을 때는 장기 성장 추세에 근접해지는 시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정도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콘 스냅샷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볼 때 꼼꼼히 챙기려면 봐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전규현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규현입니다.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 작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좀 더 주시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추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라는 쪽으로 이제 좀 정부 차원의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뭐 당분간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을 대변하는 ISM 제조업 가격 지불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으로 좀 전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양분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을 고려를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제 고용 시장의 유휴 인력이나 또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계와 같은 오랫동안 저물가를 이끌었던 부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우선 작년 3월부터 해서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이 시작이 됐고 또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3월에서 5월 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 이번 주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비 0.6%, 전년비 2.6%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은 비교적 좀 안도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가 플러스 0.82%포인트로 가장 좀 컸고요. 또 식품 부분도 그 다음으로 큰 폭의 기여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부 서비스업 가격이 동반해서 증가를 했다는 점인데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증가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뭐 의료 서비스나 운송 등에서 서비스 물가의 회복 흐름이 일부 포착됐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나 경기 회복보다는 기저효과 그리고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이연 수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적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이제 2008년 7월에 유가가 배럴당 145불까지 올랐을 때 유가가 전년비 100%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5.6%를 기록을 했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품목에 국한된 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빠르게 잦아들었고 2009년에는 마이너스 폭을 다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나 기저효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명확한 추세 확인을 좀 방해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물가를 발표를 할 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주지만 현재처럼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 좀 막대하고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대체 물가 지수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측 극단값을 제거를 하거나 중앙값을 사용해서 추세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품목별 가격 탄력성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체 물가 지수들의 흐름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체로 탄력성이 높은 품목들 위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났고 또 변동성이 높은 양극단을 좀 제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았다는 점을 주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국한된 가격 상승의 개연성이 높고요. 소비자 물가는 2분기 급등 후에 3분기에 재차 좀 내려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제랑 금융시장 여건을 같이 반영한 뉴욕 연은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로 인한 물가 압력이 결국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4분기에 재차 좀 높아진다면 연준이 연말에 테이퍼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연구원이 시장의 온도라는 주제로 계속 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네, 시황 주간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상승 마감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다음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수소나 풍력 등 기존 바이 등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좀 대형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구의 날인 22일에 맞춰 개최되는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고요. 22일부터 23일간 약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바이든 주도 아래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가 되고요. 이번 회의는 러시아나 일본 등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각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여부인데요. 파리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장기 전략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해 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탄소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최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인데 원래 기존 목표는 2025년까지 2005년 기준 배출량의 26% 내지 28%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정 목표치 예상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배출량의 35% 내지 50% 감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CEO들이 탄소 감축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월마트, 구글 등 300개 기업 미국 CEO들은 온실가스 목표치 수정 전망치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한을 바이든에 보내면서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새 온실가스 목표를 발표를 한다면은 차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기존보다 강화된 탄소 저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탄소 감축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극적이기에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글로벌 친환경 모멘텀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GDP당 배출량을 최대 6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주간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은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별 등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강세는 에너지, 화학, 통신 순이었고요. 약세는 유통, 증권, 미디어 순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택 시장 업데이트 4월달 데이터에 대해서 윤승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건설 담당 윤승현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 데이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기적으로 쓰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가 수요의 선행 지표죠. 그래서 이게 연초에 2.6%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3%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2019년 중순에서 20년 초반에도 주택 시장이 호황이었는데 이때 대비로도 50bp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모기지 수요가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은 이런 고정금리 상품 수요는 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지표는 12월이 좀 12월에서 1월이 사실 좀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환산 기준이고요. 120만 호 이상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2월이 115만 호 정도 하면서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사실 3월, 4월, 5월이 이게 스프링 세일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실 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9년도 평균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3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 시장이 국내 공동주택 같이 좀 이제 긴 사이클은 아니고 1년 정도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련 투자 사이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자재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지출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미국 종목들은 단독주택 건설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자재 업체들이 있을 텐데 지금 1분기 수주 가치까지는 이제 이 대형 건설사들은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좋을 거고요. 건자재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공급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고주택 리모델링 수요도 B2C 쪽에서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는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평균적으로 연초 대비는 30% 이상 상승했고요. 홈빌더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여유는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건자재는 밴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방송 송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화 방송에는 제대로 나간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휠라홀딩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서현정입니다. 휠라홀딩스 신규 이니탁에 대해 발표드립니다. 휠라홀딩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8,000원으로 제시드립니다. 먼저 휠라홀딩스는 국내 최대 스포츠웨어 브랜드 업체로서 유일하게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기반 선전을 하고 있고 글로벌 스포츠웨어 규모 2위인 중국에서 프리미엄화 그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매출 비중은 60%, 이익 기준으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히트 제품이었던 디스럽터 2 출시를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을 감안시 향후 해외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6%, 영업이익은 16% 증가를 전망을 합니다. 먼저 국내 경기 회복과 중국 시장 고성장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자회사 아큐시네트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골프 수요 확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 퍼포먼스 슈즈라인 런칭이 성공 시 성공적으로 안착 시 중장기 성장 여력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적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YOY 45% 증가를 전망하는데 대부분 그 중국에서 안타스포츠의 공격적 사업 확장을 바탕으로 25%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아큐시네트가 지금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지역인 국내 매출은 3%에 그칠 것을 전망을 하고 미국은 지금 소비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씩 매출 회복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로열티 부분은 아직까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브랜드 휠라는 높은 인지도 기반 중국에서 지금 고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국내 소비 회복과 골프 시장 확대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신규 라인의 런칭 성공 시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 또한 가능합니다. 휠라는 그 브랜드 본업 부분이 이익 개선이 의미 있게 가시화될 경우 실적 추정 및 상향 및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12months 포워드 10.9배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대비 매우 여유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원산업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산업은 현대차, 기아 쪽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한국이 73% 비중이고 러시아가 19%, 베트남이 5%, 중국이 한 3%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매출액은 3%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7%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주력 차종인 카니발 쪽으로 납품하는 신차 효과가 좀 있었고요. 베트남 법인은 현대차 쪽이 생산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 6% 증가하고 영업이익 10%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니발과 베트남 효과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원산업 현재 주가는 PER 기준으로 6배대고요. PBR 0.4배 후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50% 초반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현재 순현금이 시가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솔루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우주 담당 최재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은 그 2015년 설립된 그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체로 삼성전기에서 그 파워 모듈 그리고 튜너 그리고 ESL 사업부가 분사하여 나온 그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ESL 부분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ESL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 매점이나 마트 등 상품의 가격 등을 표시하는 종이 대신에 그 정보를 이제 전자 종이로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품 정보가 변할 때마다 시스템에 입력시킨 값으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신기술입니다. ESL 시장은 중국계 이마고 그리고 스웨덴의 프라이서 그리고 솔루엠 이렇게 3개 기업이 전 세계 MS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20년 기준 이마고가 1위, 프라이서가 2위, 솔루엠이 3위인데 올해는 그 솔루엠이 MS 31%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2위 업체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핵심 부품인 이제 통신 IC, 디스플레이 제어 IC 등을 이제 직접 그 설계를 하고 개발하여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SL 그 전체 공정을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 그리고 뭐 로에베, 로블로 등등 이제 기존 고객 사양 잔여 수주 그리고 그 신규 고객 사양 수주 확대에 따라서 이제 올해 ESL 부분의 급격한 매출액 성장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17년도에 450억 원에서 2019년도, 2020년도 뭐 1,295억 원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는 6천억 원을 이상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존 고객의 ESL 평균 설치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존 고객으로부터도 이제 충분한 추가 매출 상승 여력까지 충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향 3-in-1 보드 채택률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in-1 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을 이제 장치인 파워보드 그리고 그 전파 영상 신호를 송수신 지원을 하는 튜너 그리고 영상 신호 재생을 지원하는 영상보드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3번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in-1 보드 채용을 이제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7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동사가 삼성전자 3-in-1 물량 공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021년 예상 실적이 매출액 1조 4,153억 원, 영업이익 1,149억 원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ELS 그 경쟁사 이마고가 뭐 PER 212배 그리고 프라이서가 PER 35배 인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2위로 올라올 솔루엠의 2021년 예상 PER은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상 이제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현재 오버행 물량이 조금 남아 있고 5월 2일에 나올 그 물량이 조금 있어서 부담은 있으나 ESL 부문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성장 포텐셜이 매우 큰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중간에 화면 송출이 되지 않아서 시청하시는 데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 이런 사고가 좀 잦네요. 네, 그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4월 16일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